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친근한 외모와 함께 화려한 눈에 띄는 실력을 가지신 분 나오셨습니다. 가수 조금성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운 내 고향 떠나온 지 몇 년 되던가.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조금성이고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긴장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정말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으로 편하게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수분 모셨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음악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 건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한 20년 전에 노래를 시작을 했고요. 하다가 중간에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적고 한 10년을 쉬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뒤로 다시 이제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한 5년 정도 쉬었어요. 제가 신장 이식이란 그 굉장히 중요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안 좋은데 또 노래를 시작하니까 건강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네. 그 부분은 또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20년 전에 처음 네. 시작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네. 해서 그때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걸까요? 그때는 제 여동생이 원래 노래를 하는 가수예요. 목소리가 좋고 색깔이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뭐 기획사도 한번 가봤고 이래서 하다가 좀 목소리 다들 좋다 그러는데 뭐 해보니까 또 그렇게 쉬운 가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쉬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동생분이 네네. 가수이시고 여동생분의 추천으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네. 이 지인분들의 추천이 있었기에 이 가수의 길로 우연히 접어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뭐 중간중간에 휴식기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 현재는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금은 활동이라면은 가수니까 아무래도 노래 쪽인데요. 봉사활동이랑 제 몸이 이제 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꾸준히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악활동이랑 봉사활동. 네네. 너무 노래. 긴장하셔가지고 저는 음악활동 쪽도 궁금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네, 아니 제가 노래를 한 이제 동기는 네. 원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노래를 이제 한 건데 다시 시작한 건데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음악 쪽으로도 뭐 봉사도 이야기하셨는데 네네. 음악 쪽으로도 여러 활동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공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음반을 내서 이런 네. 노래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반 앨범은 냈고요. 제 노래가 2곡이 있고요. 한 동네 친구랑 또 내 고향 두메산골이랑 지금은 이제 타이틀곡은 내 고향 두메산골로 모 방송 쪽으로도 많이 하고요. 또 인터넷 방송 전국적으로 행사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음반을 내시고 이 음반을 가지고 전국으로 행사도 다니시고 네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방송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네. 여러 활동하고 계시고 또 아까 봉사까지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활동을 또 하다 보면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중간중간 좀 우여곡절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얘기해봐도 제 이제 몸, 이제 신장 콩팥인데, 심장이 아니고 신장 콩팥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식을 하다 보면은 먹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거라든가 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그 새생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래도 나오고 노래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신장 이식 간격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오는 그런 단계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신장 쪽에를 말씀한다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 2, 3년 동안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짠 거 매운 걸 드시면 안 되고 주로 이제 야채 쪽으로 드셔야 되는데 야채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물에 담궜다가 약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뺀 다음에 이제 그거를 먹으라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운동도 못하죠. 뭐 이렇게 한 3년 지나면 조금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이래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노래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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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 여러 또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신장을 이식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옛날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중간에 성대결절이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일도 수술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건가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목으로 많이 질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대에 이제 손상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그 목소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없어지고 살짝 좀 변동이 온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좀 굵어지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목은 너무 이렇게 좀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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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여러 건강적인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현재 여러 음악 활동하고 있으신데 음반도 내셨다고 하니까 네네. 어떤 음악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요? 노래를요, 한번 제가 해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두 곡 한동네 곡. 친구랑 내 고향 두메산골 이렇게 네,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음악 어떤 음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타이틀곡은요, 내 고향 두메산골이고요. 한동네 친구 같이 나왔는데, 앨범은 같이 나왔는데, 내 고향 두메산골을 잠깐 좀 불러도 될까요? 네. 조금 생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얼룩 속 불을 뜯는 내 고향 산골짜기엔 실개천이 흐르는 정겨운 두메나 산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이렇게 정겹다, 뭔가 네. 친근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고향적인 노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노래 부르면은 고향 생각도 많이 하고 산골에서 많이 좀 놀던 내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게 두 노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의 음악인가요? 한동네 친구는 우리 소꿉 시절 때 이제 그 개구리도 잡고 가재도 잡고 하는 그런 좀 소꿉 시절에 있었던 그런 내용 같고요. 내 고향 두메산골은 좀 구정이나 명절 때 있잖아요. 그때 네. 이제 시골에를 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그 노래 부르고 좀 속삭임을 하죠.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음악이다. 네, 그리워하는 노래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이렇게 음악을 또 들어보니까 앞으로 지금 조금성 님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뭐 이런 포부나 꿈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가수로서 이런 목표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표점이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이한 목표보다도 제 건강 하나 챙기기 위해서 지금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목표는 없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제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굉장히 배 복부 이게 힘이 좋아야 되니까 노래를 하게 되면은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좀 그런 게 쪽으로 신경 쓰다 보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꾸준하게 내 건강도 관리하고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건강한 음악을 들려주겠다 이렇게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해요. 어떻게 또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들려주시죠. 네, 활동이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여동생이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행사도 많이 뛰고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축제라든가 방송, 모방송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아직 뭐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노래가 건강이 좋다. 건강이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동생분하고 같이 축제랑 방송 이렇게 다니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네. 아, 그럼 약간 듀엣 같은 곡들도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듀엣으로 내려고 해봤는데, 저기, 한 10년 가까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듀엣으로 내려고 했는데, 키가 너무 안 맞았어. 음악 키가요? 네, 음악 키가 여동생은 굉장히, 높아요. F 샵 정도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아. 낮으면은 또 원래 맞아야 되는데, 노래를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또 고음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듀엣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 네네, 가능성은 많아요. 네. 목소리를 지금 가다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꼭 내보겠습니다. 네. 네, 듀엣곡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전달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내 고향 도매산골과 한동네 친구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열심히 할 테니까 이 가수 조금성을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고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건강한 음악을 전하고 싶은 가수 조금성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조금성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슈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MZ세대의 중고거래 열풍입니다. 최근 중고거래가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중고거래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중고거래를 하는 플랫폼들도 점차 많아지면서 더욱더 이 거래가 활발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절반 이상인 51.8%가 3년 전보다 중고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고거래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5.3%에 달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가성비가 꼽혔고요. 다음으로는 중고를 재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고 패션 시장도 굉장히 활발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도 주목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고 패션 시장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중고 패션 시장이 연평균 48.7%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반 패션 시장 성장률이 8.4%인 거에 비하면 6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데는 단지 저렴한 이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소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가치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SNS 등과 결합해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경제적이면서도 환경까지 생각하는 트렌드 앞으로도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급부상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이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편의점과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PB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PB는 프라이빗 브랜드라는 의미로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하고 생산한 제품들을 말합니다. 제조업체의 마진이 없어 일반적인 브랜드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입니다. 네, 요즘에는 어딜 가나 PB 상품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애용을 하는데요. 이 PB 상품의 인기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마트의 대표적인 PB 브랜드, 노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매출이 무려 58배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넘어서 품질과 트렌드까지 고려하며 PB 상품을 선택하는 걸 보여주는 수치죠. 최근에는 먹거리뿐 아니라 의류나 전자제품 같은 다양한 품목으로 PB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58배라고 하니까 엄청난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PB 상품의 매력 포인트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과거 PB 상품은 단순히 가성비만을 강조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품질과 기능성, 그리고 개성 있는 디자인과 타깃층에 맞춘 다양한 전략까지 결합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 하이마트는 TV 같은 고급 가전까지 자체 브랜드로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급 가전까지 자체 브랜드 나왔다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PB 시장 전망도 밝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소비자 취향을 정확히 겨냥한 고품질 PB 상품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PB 상품이 저렴한 대체제가 아니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주요 브랜드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네, 앞으로의 PB 시장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용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다라는 뉴스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고용시장 한파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신규 채용이 7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단시간 근로일자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의 질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영자 총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채용이 전년 대비 10.4% 감소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고용시장의 한파 언제쯤 끝이 날지 참 걱정이 큰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고 실제 생활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긴 하는데 근무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생계 유지를 할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방안도 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하고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고용시장 하루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민 아나운서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관련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앵커님, 혹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좀 시드머니가 있으시다 보니까 관심이 가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시드머니는 없어서 재건축 관련된 이슈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건설 주가를 크게 밀어올렸던 이슈가 바로 재건축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재건축이 항상 핫한 키워드가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28일 현대건설이 이 재개발 이슈와 관련해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관세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한때 미증시에 쏠렸던 관심 그리고 자본들이 살짝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결국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8일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정비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총 공사비 8,700억 규모의 상당한 딜이었습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현대건설 주가 52조 신고가 갱신했었습니다. 41,65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죠. 네, 그렇죠. 이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저는 시드머니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주식 투자까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별로 섹터가 나눠져 있다고 해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즘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기재값이 상승하고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층 등 하이엔드급 추진 단지에서는 높은 공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상징성이 높은 한강변 단지의 경우 그 아파트 브랜드의 간판 효과를 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재건축 이슈를 논할 때는 바로 압구정 아파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바로 6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 타자는 압구정 2구역이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9, 11, 12차가 있는 부분이죠. 6월에 입찰 공고를 낸 뒤에 이제 9월에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은 특히 최고 65층, 2,571가구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초고층 설계가 개정이 된 만큼 공사비는 평당 최소 1,000만 원에 총 공사비만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서 현대건설의 주가 크게 밀어올린 들의 공사비가 8,700억 정도였는데 그 2배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시공사 선정 결과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빅매치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건설사는 최근 압구정 수주 영업을 위한 현장 사무실도 열었다고 합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실부터 이례적으로 굉장히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굉장히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역시 압구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이쪽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이 빅매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현장 사무실을 열었다는 점에도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2구역 내 아파트 자체를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서 조합원을 따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내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을 따로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TF팀을 꾸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건설사가 그 입찰 경쟁에 뛰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유가 이 딜을 어디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각 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빅매치 형성된 구역은 둘 중 어느 쪽에 베팅하면 좋을지 그 결정이 훨씬 쉬워질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과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어느 쪽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압구정 2구역 조합원이시라면 더욱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무 아나운서 또 재건축 관련해서 전해주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 10월쯤에는 성동구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 2지구가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두 구역 모두 최근 총회에서 최고 층수를 65층 내외로 하는 것이 가결이 됐습니다. 1지구는 규모 총 3,000가구, 공사비 2조 원대로 책정이 됐고요. 2지구는 규모 총 2,600가구고 1조 7천억 원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지구의 경우 앞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우처럼 빅매치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네, 역시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각 건설사들이 랜드마크 단지의 수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거겠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메인 아이템이었던 정비 사업의 수익성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모든 건설사들이 이런 랜드마크 단지 수주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자재값이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서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2022년 80%에서 지난해 90% 이상으로 정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조합과 공사비의 갈등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 박리담회보다는 수익성 높은 한 곳을 집중해서 하자. 이게 요즘의 건설사 논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한강변 단지 하나를 선점을 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레미아 원베일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들이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나도 관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마 이런 쪽에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아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해주신 만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너무 장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 아까 말씀드린 성수전략정비구역 처음 얘기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시나요? 언제죠? 가늠이 전혀 안 되는데요. 우리 성수 이쪽을 정비를 해보자라고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2009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2009년이면은 이 선정사 시공까지 해서 총 몇 년 정도 걸린 거죠? 거의 지금 16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참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거기 재건축 되는 구역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법하지 않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너 죽기 전까지 안 되니까 기대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2009년이면 무 아나운서의 거의 일생의 그렇죠. 거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천지개벽할 만한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진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관심을 갖다가도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소식인 만큼 마지막 소식은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을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1분기 기준 정비사업 수주액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3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들도 수주에 속도 내주고 있는데요. 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DLENC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8일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공사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총 8,700억 원에 달하는 딜을 따내면서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서울 주요 단지로 수주 활동이 쏠리면서 외곽과 지방은 또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돈이 되고 유명사가 되는 대형 랜드마크 건설에만 시공사들의 그런 노력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이슈 같으니까 관련 소식 참고해서 언제나 현명하고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이슈 그 안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각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들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 트렌드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에 들어섰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연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더욱더 오늘 어디 갈까 시간이 기대가 됐는데요.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휴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가면 좋을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고양으로 떠나봅니다. 고양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인데요. 4월 25일에 개최해서 5월 11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꽃 상상 그리고 향기인데요. 이 주제 슬로건만 들었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상상하고 꽃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꽃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만 같다 이런 기분이 맞아요. 들어요. 저도 딱 그렇게 이 두 단어가 같이 합쳐지니까 뭔가 머릿속에 향기가 그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티니핑 아시죠? 네. 이 티니핑 캐릭터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를 곳곳에 조형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박람회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해드리면 국내외 25개국, 200여 개 화훼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해서 실내 화훼 전시 및 야외 전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워 마켓과 다양한 공연, 이벤트들로도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실내와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골고루 즐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전시들을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실내 전시를 보면요. 작품전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화훼 작가 작품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5개국의 5인의 화훼 작가가 선보이는 창의적인 화훼 공간입니다. 또 분야별 화훼 예술 콘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화훼 예술 경연대회, 아이체이커 플라워 디자인 기능 경진대회, 한국 꽃꽂이 대회, 어린이 꽃장식 대회, 프리저브드 플라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콘테스트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플라워 마켓도 있습니다. 기념품이나 소품들, 꽃들을 박람회 가신 김에 보면 좋잖아요. 고양시 화훼농가 직거래 장터와 이색 소품들, 농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콘테스트 뭔가 특별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 아무래도 꽃 박람회다 보니까 이 햇살과 함께 야외에서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살펴보니까 야외 테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한 4가지만 꼽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꿈꾸는 정원이 있는데요. 꽃의 기운을 모아 황금빛으로 물든 판다를 메인 조형물로 연출했습니다. 꽃의 기운을 퍼뜨려 꽃과 나비, 벌과 꿀이 가득한 꿈 같은 세상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꽃빛, 물빛, 그리고 노을빛이라는 테마의 정원도 있어요. 호수공원의 아름다운 3가지 빛깔을 테마로 한 정원인데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경관을 활용해 공중 화훼 장식 공간으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양시민 가든쇼 정원인데요. 고양시민이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시민 참여 정원이라고 합니다. 화훼 소비 및 정원 문화를 활성화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한 정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양 로컬 가든도 있습니다. 고양시 300여 개 농가에서 생산하는 화훼와 식물들로 연출한 가든인데요. 고양시 생산화 약 200종과 총 10만 분 이상을 사용해서 일산 호수공원을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연출했습니다. 선인장과 다육, 분재, 야생화 테마 정원도 이렇게 별도로 조성돼 있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꽃과 환상의 정원, 수국 정원, 식물 정원,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 등 다양한 야외 정원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설명과 함께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박람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는 공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개막부터 꾸준하게 공연이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날만 짚어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이날은 티니핑 퍼레이드와 연극 뮤지컬 첫사랑이 열립니다. 티니핑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정말 좋아하겠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가수 김혜연, 김나희, 연기의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 11일 이날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날일 것 같은데요. 바로 사랑의 아추핑 애니메이션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까지 활용해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개를 한참 듣고 나니까 이쯤에서 얼마를 가져가야지 입장을 할 수 있나 네. 요금이 궁금해져요. 네, 박람회 입장은 현장 티켓으로 이렇게 끊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권이 15,000원, 우대권은 12,000원입니다. 이때 고양 시민은 할인이 좀 된다고 해요. 일반권은 12,000원에 우대권은 9,000원으로 티켓을 끊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권 같은 경우는 만 3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우대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고요.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반이니까 시간 체크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또 살짝 찾아보니까요. 이번에 차 없는 박람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던데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고요.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 현장 티켓 구매할 경우에는 3,000원 할인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 박람회에서 알려준 대중교통편을 한번 살펴보면요. 버스로 가는 경우는 일산 동구청 정류장이나 강선마을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도보 10분 거리에 행사장이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 이용 시에는 3호선 정발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혹은 GTX-A 킨텍스역에서 도보 20분 거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중교통 권장이지만 차로도 방문하실 수 있는데요. 근처에 장미주차장, 협력주차장, 선인장 주차장 등 주차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까치 주차장까지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협력 주차장 내 상가 이용 시에는 5시간은 무료라고 하고요. 우천시에는 선인장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편한 교통편을 위해서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평일에는 호수공원에서 선인장 주차장, 장미 주차장 이렇게 운행하고요. 주말에는 까치 주차장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셔도 이렇게 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하니까 호수공원까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꽃빛으로 물들어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소중한 분들과 꽃과 예쁜 조형물, 전시들 보러 가셔도 좋고 꼬마 손님들을 반겨줄 티니핑 캐릭터까지 있으니 이 아이들과 함께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실내와 실야외에서 모두 다 구경을 할 수 있고요. 또 플라워 마켓, 공연들까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는 박람회니까요. 5월에 특별한 추억 만드시고 싶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하인 아나운서와 어디 갈까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임나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또 뜨거운 격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AI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가운데 메타, 오픈 AI, 그리고 구글까지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과 TSMC는요, 패키징 기술로 맞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AI가 일으킨 이 새로운 반도체 경쟁은요, 단순한 시장 다툼을 넘어서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뜨거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요즘에 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열심히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AI 시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판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게 될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을 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뉴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와 오픈 AI가요,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공식화한 건데요. 메타는요, 아리어스라는 이름의 AI 트레이닝 전용 앱을 개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픈 AI 역시 최근 자체 트레이닝 칩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강력하잖아요. 네,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요, 비용 절감과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맞대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기업들 외에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럼 국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는요, 2.5D 그리고 3D 고급 패키징 기술을 앞세워서 AI 반도체 후고정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TSMC 역시 고대역폭 메모리 인터포저 기술을 보인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반도체 전쟁 격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칩 자체의 성능보다 또 이 패키징 기술까지 함께 겸업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인데요. 이 AI 반도체 전쟁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설비에 대한 투자 붐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요, 2025년까지 첨단 패키징 공장을 2배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신규 투자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TSMC는요, 올해 3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AI 반도체 특화 스타트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세레브라스 그리고 그로크 등은요,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서비스 모델도 변화가 예상이 됐는데요. 칩 공급 비용 절감은 곧 AI 서비스 대중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새로운 지형을 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과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2가지가 있다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게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하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반도체인데요. AI 반도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최적화된 칩이고요. GPU, NPU, TPU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2번째 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는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요, 기존 메모리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수십 배 빠른 초고속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HBM3E 그리고 HBM4 이러한 최신 버전이 등장하면서 초거대 AI 모델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아마 뉴스를 보다 보면은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셨을 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 AI 반도체는 두뇌, 그리고 HBM은 초고속 혈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하라고 앞서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뇌와 혈관으로 비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AI 반도체는요, 두뇌 역할, 그리고 HBM은 초고속 혈관 역할을 합니다. 초거대 AI 시대의 필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면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회사가 더 빠르고 강력한 두뇌를 만들 수 있는지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칩을 빠르게 만들고 연산을 더 많이 하는 문제를 넘어섰는데요. 반도체는 각 기업의 기술 경제력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AI 인프라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AI 서비스의 혁신 속도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좌우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AI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더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AI 반도체 기술이 산업과 경제 그리고 우리 삶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 테크노믹스 함께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